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국대표 돌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참 좋고 또 멀리서도 이렇게 오신 분들 계시고 또 간만에 우리 천만님 모시고 이런 자리 또 만들어서 너무 저 역시도 기분이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14 남북 공동성명 6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더욱더 우리한테 또 이런 자리에서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천만님 좋은 말씀 또 우리 회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듣고 또 우리가 또 우리의 마음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앞으로 또 신흥광장의 또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또 발전을 위해서 또 하나하나 우리 그 목표를 찾아나가고 그런 자리가 됐으면 정말 좋겠고요. 오늘 또 이후에 식사 맛있게 많이 드시고 또 운동에도 즐겁게 참여해서 노는 그런 자리 만들고요. 끝까지 뭐 사고 없이 즐거운 자리로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네, 11시부터 시작인데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까? 바로 사설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TBC의 시청률을 급작스럽게 올려버리신 그분 작가 유시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돌다리 대표님과 임원들 또 풍물패 비롯해서 준비 때문에 어제부터 와서 고생하신 분들께도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제가 예전에 운동에 오면 서서 얘기했는데 오늘 좀 앉아서 하는 사정이 약간 있어서 약간 지금 좀 아픈 상황이라 좀 아픈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낫는 병이래요. 그래서 지금 한 열흘 넘게 좀 아픈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다 나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많이 오셨네요. 날도 가을 날씨 같지가 않고 아주 햇볕에 나가면 뜨겁고 그늘에는 시원하고 그런 날씨고 운동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애들 데리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오늘 뭐 강연이라기보다는 제 근황도 좀 말씀드리고 뭐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앞으로 좀 있을 일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까 해요. 저는 이제 주로 아시는 것처럼 그냥 책 읽고 글 쓰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서 되게 편해요. 이렇게 편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어제 그저께 처음 방송에 한번 나가서 그저께 왜 JTBC 나갔냐 누가 물어보던데 다른 데서는 오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물론 이제 JTBC 말고 다른 종편들 있죠. 그런 데서 뭐 프로그램 맡아달라는 얘기도 오고 그러는데 좀 그렇잖아요. 아무리 궁해도 오물이 둥둥 떠다니는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 좀 들고 그리고 이제 그저께 나간 거는 지금 기초연금제도 내놓은 게 하도 이상해서 이게 뭐 좀 진짜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를 정확히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나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곧 책이 나올 텐데요. 제가 그날 JTBC에서도 이제 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치를 안 하니까 그전에는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옳은지 아닌지 이런 거를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정치적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 반응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가 정치를 안 하니까 이제 오히려 제 말을 좀 더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그대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책이 10월 한 하순쯤 나올 텐데요. 전에 강연했던 대화록 해설 그거를 이제 연재를 8번 하고 그리고 이제 연재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것들이 좀 있어서 다시 보충을 하고 쭉 연결을 해서 단행본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저께 탈고를 해서 원고를 10월 4일 날 넘겼고요. 10월 한 28일 그 정도에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좀 그저께 했죠. 했는데 속들이 많이 상하실 거예요. 근데 속 안 상하셔도 된다 그런 말씀 우선 드립니다. 이게 이런 막 먼지를 일으키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람에 다 날아가고 가라앉고 진짜 모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화록 정리하면서 국정원하고 이제 청와대 참모들이 할 때 정말 말 그대로 했겠어요? 말한 그대로 한 건 아니거든요. 회의록 정리할 때 누가 그걸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조선일보 같은 데서 나라고 했냐 저라고 했냐 이런 거 가지고 뭐 몇 번 나라고 했고 몇 번 저라고 했냐 이런 거 지금 헤아리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삭제한 초본이 완성본에 더 가깝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리가 좀 덜 됐다는 뜻이에요. 녹취 그대로에 가깝게. 왜냐면 문장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발언 내용이나 취지를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대화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짐작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대화록 지금 공개된 걸 읽어봐도 노 대통령께서 저라고 하는 대목이 한 2군데 나와요. 거기도. 그리고 위원장님이라고 하는 데도 나오고요. 또 김정일 위원장도 노 대통령님이라고 하는 대목들도 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대목들도 있고 좀 뒤죽박죽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정리 과정에서 호칭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정리가 됐을 거다. 그렇게 짐작했던 내용이고 그런 것들은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음원 공개, 음원 파일을 서상기 그 정보위원장이 뭐 큰 거 들고 있는 것처럼 그걸로 자꾸 협박하듯이 하는데 저는 공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 대통령님 생전에도 그런 걸 많이 봤지만 텍스트로 정리해 놓은 것보다 음성으로 직접 듣거나 또는 영상으로 직접 보는 쪽이 훨씬 말씀 뜻을 헤아리기에 좋아요. 왜곡도 어렵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음성 파일을 공개했으면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어요. 제가 이번 책에 이 책을 쓴 이유를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걸 녹화를 했다가 지금 틀어주면 되게 재밌을 것 같죠. 예. 이 실제로 한 거는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 토론, 논쟁 이런 걸 했는데 지금 우리한테 와 있는 거는 글자로 정리된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는 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텍스트만 있기 때문에 표정이 어떤지, 어조가 어떤지, 몸동작이 어떤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대화록을 계속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표정이 어땠을까? 배석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 대목에서 언성이 높아졌을까? 아닐까? 이런 걸 계속 상상하면서 대화록을 읽어보니까 대체로 다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이제 몇몇 중요한 대목들은 당시 배석하셨던 분들에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그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상상으로 해봤는데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녹화 필름을 보면 말이 아니라 텍스트가, 논리나 텍스트가 아니라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시선, 표정, 동작, 그 다음에 이제 어조 이런 걸로도 소통을 하잖아요. 두 정상이 텍스트로만 소통을 한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소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중계방송 보듯이 대화록을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그거를 다시 글로 옮겨서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연재할 때 없었던 내용들도 한 2꼭지 정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두 정상의 유머 모음. 되게 웃기는 대목이 많아요. 읽다 보면. 예컨대 이제 정몽헌 회장이, 그분도 고인이 되셨지만 해조항을 달라고 계속 이제 졸랐어요. 김정일 위원장한테. 김정일 위원장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런 얘기를 하다가 김정일 위원장이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양반 막내라서 그러는지, 정몽헌 씨가 막내잖아요. 약주 한 잔 들어가니까 그것도 때를 쓰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노 대통령이 그 말을 바로 받아가지고 나도 막내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되게 웃겨요. 그 대목이 빵 터져요. 진짜. 보면 지문이 나와요. 대화록에, 관로에. 청취불가, 웃음, 모두 웃음, 뭐 누구에게, 이런 게 이 관로 안에 나오거든요. 요즘 개콘에 뭐 관로 열고 관로 닫고 하듯이. 근데 그것들도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지문들이. 근데 나도 막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보면 나도 떼쓸 줄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오후 회담 안 하려고 하는 거 내가 때를 써가지고 오후 회담 하게 만들었고, 내가 지금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부터 시작해서 될 때까지 떼쓸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마 표정이 그랬을 거예요. 나도 막내입니다. 이러고 약간 눈을 치드시고 씩 웃으면서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 김정일 위원장은 어떻게 했을까? 그 지문이 안 나와요. 근데 김정일 위원장이 말이 딱 끊어집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완전 한 방 맞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상들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머가 나오는 대목들만 다 모아서 제가 한 챕터를 쓴 것도 있고요. 거기 보면 뭐 첫머리부터 그래요. 그 첫머리부터 아유, 위원장께서 이렇게 마중도 나와주시고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노 대통령이 그러시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에서 노 대통령이 오시는데 내가 환자도 아닌데 집에만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뼈 있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남쪽 언론에, 우리 언론에 수시로 김정일 건강 이상설이 계속 보도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 유고되면 체제가 붕괴할 거다 이런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마중을 안 나갔으면 또 서방 언론, 남쪽 언론에서 와병설 보도냈을 거 아니냐, 그런 뜻입니다. 처음부터 언중유골이에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유머러스한 표현이죠. 그거 말고도 곳곳에 아주 유머러스한 표현들이 등장하고요. 우리 대통령님은 오전 회담 한 1시간 동안은 완전히 긴장하셔가지고 정말 농담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1시간 동안. 처음에 기본 입장 발표를 할 때는 서류를 엉뚱한 걸 꺼내가지고 읽으셨어요. 거기 나오죠. 내가 옛날 변호사 시절에 변호사가 서류 바뀌어가지고 엉뚱한 변론하는 거 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오늘 잘못된 서류를 꺼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안 나와요. 대화록에. 대화록 정리하면서 삭제한 겁니다. 그건 볼 때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변호사시고 똑똑한 분이 자료를 엉뚱한 걸 꺼내서 모두 발언을 시작할 정도로 긴장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전 회담 후반부로 가면서 이 김정일 위원장의 유머 독주를 허용할 수 없다 이런 승부욕이 발동해가지고 그때부터 노 대통령께서 반격을 시작하는 대목들이 쫙 나와요. 뭐 그런 거.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도 시종
굉장히 무성의한 태도로 처음에 회담에 임했고요. 굉장히 무성의한 태도로 임했고 매우 공격적으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그 공격을 바로 안 받아치고 일단 몇 대 맞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반격을 하는 대목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회담 막판에 언론들이 그걸 분석을 안 하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던데요. 분석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 오후 회담 끝나갈 무렵에 모든 안건들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다 합의가 되고 그 뒤에 김정일 위원장이 엄청나게 울분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울분을 막 터뜨립니다. 이게 막 말을 막 쏟아내요. 너무 울분에 차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위원장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달래려고 그러는데 전혀 달래지지가 않아요. 그러고도 계속 쏟아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김정일이라는 위원장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는 절대 권력자로 알고 있지만 그것도 절대 권력자이지만 그 사람도 북이념과 체제에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예컨대 내 올브라이트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50년 전에 그 잘못된 일 가지고 그때 그 일 한 사람 누가 지금 살아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울분을 터뜨립니다. 그렇게 옛날 일 따지기 시작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셔먼호 사건부터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도 광주에서 우리 조선 처녀가 모욕을 당해가지고 광주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 광주 학생의거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거 다 따지면 지금 상종하고 지내겠냐? 근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지내고 있지 않냐?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 이렇게 울분을 막 터뜨리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50년 전의 그 잘못된 일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잘못된 일 그게 전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속으로 잘못된 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잘못된 일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거를 민족통일전쟁이고 해방전쟁이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기 때문에 그걸 잘못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목들을 보면서 정말 어떤 표정으로 이 얘기를 했을까 볼 때 정말 막 손 주먹으로 책상을 두들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이런 대목들을 보면서 이게 보통 보면 뭐 김정일이 독재자고 김일성이 독재자고 그런 면도 있지만 그 사람들 자신도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런 해석이 필요한 대목들이 되게 많아서 써놓고 이제 한 900매 정도 원고 분량이 되고 뒤에는 자료들을 좀 붙여서 한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이 됐는데요. 제가 읽으면서 제가 써놓은 글이지만 이거 되게 재밌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 제목을 확정한 건 아닌데요. 지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제목은 노무현 김정일의 246분 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진실. 거기 두 번째 챕터 제2장에서는 대화록 유출 범죄의 용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불법 대화록 누설과 유출 사건의 수사검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용의선상에 떠오른 모든 인물들의 행적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백한 범죄의 증거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걸 보시면 상당히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실 거라고 봐요. 제가 이제 근자에 한 달 정도 연재 끝나고 나서 그 작업 때문에 좀 과로를 했다가 약간 이제 병이 생겨서 좀 쉬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경향신문 인터뷰하고 JTBC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누가 전화를 해서 이 기초연금법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서 붕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위로를 해줬죠. 아니 뭐 공약 안 지킨 거야 뭐 그렇지만 꼭 뭐 100% 노인들한테 다 주는 것이 꼭 옳은 정책은 아니지 않냐. 너무 흥분하시지 마라. 이렇게 해놓고 제가 홈페이지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접속해가지고 입법 예고된 법안을 내려받았어요.
그걸 보고 나서 엄청 저도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왜 그러는지 몰랐어요. 근데 봤더니요, 진짜 32개조 법문과 10개조의 부칙인데 법문 7조하고 부칙 3조만 달라요. 현행 기존어령연금법하고. 나머지 31개, 법문 31개조하고 부칙 9개조는 현행법과 똑같아요. 근데 부칙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기초노령연금법은 폐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령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 개정을 거쳐서 가게 되는데 그 연역이 다 나오잖아요. 몇 년도에 재정공포 이게 나오는데 결국은 기초노령연금법하고 거의 같은 법안을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으로 내놓고 이 법의 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화가 났고 첫 번째로. 근데 이건 이제 정치적으로 화가 난 거죠. 정치도 이상. 그리고 법안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연금을 깎는 거예요. 자기 임기 중에만 더 많이 주고 자기 임기 끝나고 나면 현행법을 그대로 지킬 경우에 비교해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계속 연금액이 깎이는 제도예요. 이게. 조삼모사라면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던 거를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이것까지는 양해를 할 수 있어요. 총량이 똑같으니까. 근데 총량을 어떤 65세 이상 된 어르신이 90세까지 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총액이 있는데 이 총액을 줄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삼모사도 아니고 최소한 7개는 줘야지 6개, 5개밖에 안 주는 안을 내놓고 자기가 20만원으로 2배 올린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건 참 나쁘다. 이렇게 해야 될 사정이 있다면 이게 이런 거라는 얘기를 해야지 왜 감추고 속이냐. 그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지금은 지금 이 혜택 보는 사람이 한 400만 명 될 텐데요. 400만 명 중에 350만 명은 20만원 다 받고 한 50만 명 정도만 한 40만 명 정도만 깎인다. 그렇게 지금 자료를 내놨는데요. 그거는 국민연금 가입한 분들이 적었던 이미 고령이 된 분들 얘기고 앞으로 65세가 돼갈 사람들은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고 1998년에 전국민 그 연금이 된 거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연금 수령자 비율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은 10%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20, 30, 40, 50%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것은 수십 년을 내다보고 제도를 만드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통계를 딱 내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으면 그냥 묵인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일단 경향신문하고 JTBC하고 이렇게 신문하고 방송 중에 하나씩만 인터뷰를 했고요. 청와대에서 반응이 있나 없나 한번 볼랍니다.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반응이 있으면 2라운드를 시작하려고 제가 그럽니다. 이 기초연금 제도가 없던 것을 새로 도입하는 거라면 그 자체를 가지고 토론하면 돼요. 근데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제도라는 이미 있는 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를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평가할 때는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제도하고 비교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기초노령연금법에 그때 2007년도에 만들 때 2008년에 시행하면서 2028년도까지 그 A값, 이른바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로 시작하지만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법에 되어 있거든요. 부칙 4조에.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1%씩 올려야 돼요. 근데 이명박 씨가 대통령 하면서 안 했죠. 국회도 자기들이 법 만들어 놓고 모른 척 했죠. 지금 벌써 2012년에 6%로 올라갔어야 됐고 그랬으면 지금 한 12만원 됩니다. 12만원이요. 그 다음에 2016년에 또 1% 올려서 그때는 또 7% 가야 돼요. 2020년에 8% 가야 되고 2024년에 9% 가고 2028년에 10% 가면 그때 가면 2028년이 되면 20만원, 현재 가치로 20만원이 아니라 가입자들 월급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게
돼 있는데 이거를 국가가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 돈을 장기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늘린다. 이렇게 지금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은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해를 못 하세요. 그저 박근혜가 2배 준다고. 그거 한 10년 지나가면 깎이는 건데. 지금 법으로 하면 그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필요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하고 해가지고 2028년까지 10%를 올리게 돼 있는 걸 2018년까지 올리겠다. 지금부터 1년에 1%씩 올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예요. 다른 말썽도 없는 거고. 그게 자기 공약을 이행하는 거고. 물론 100% 다 모든 노인에게 준다. 이거는 못 지키지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싸움을 더 할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르신들한테는 박근혜 대통령 퇴임하고 나면 연금이 지금 제도보다 더 깎인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아직 젊은 사람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긴 사람들은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액에 비례해서 이 기초연금이 또 깎이게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 불리한 게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도 좀 더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1라운드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반응 봐서 다음 주에 다시 2라운드를 짬짬이 글 써가면서 왼손으로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게 있고요. 이제 우리 시민광장은 진짜 제가 정치를 안 하니까 진짜 시민단체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제는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노 대통령께서 제가 이번 책에도 그 내용을 좀 일부 그 얘기 썼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요. 이제 당선 취임식 때 취임 연설에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할지를 가지고 캠프에서 참모들이 토론을 했는데 그때 대통령 자신이 당선인 자신이 내놓은 안이 친구 같은 대통령에서 친구 같은 대통령. 참모들이 회의를 해갖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친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은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이미지가 돼야지 친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래갖고 이제 노 대통령께서 이제 그 다투시다가 아마 알았다고만 그 생각이 그러면 뭐 쓰지 말지 뭐 이렇게 해서 안 쓰셨어요 그거를. 근데 저도 이제 그때는 이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은 퇴임하고 하시고요. 현직 계실 때는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통령 되셔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왜 그거에 이렇게 집착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평소에 늘 그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구세주 뽑는 식의 선거 그런 걸로 해가지고는 민주주의 안 된다. 시민들 개개인이 인격적으로 철학적으로 독립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바라볼 때도 독립한 인격적 주체 주권자로서 대통령을 보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지. 뽑아놨으니까 네가 해결해주라. 이거 갖고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안 된다. 이 생각이 굉장히 강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친구 같은 대통령, 그것 때문에 권위주의 이런 거를 배격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거고, 지금 묘비에 있는 이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그것도 결국은 그런 얘기거든요. 깨어있다는 것은 스스로 삶의 주체로서, 정치의 주체로서, 이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자기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잘 알고 권리를 적극 행사하고 의무를 다하려는 시민, 이런 시민들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다. 저는 제가 독일 유학 시절에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장학생이었는데요. 독일은 학비가 없지만 장학생이 되면 생활비를 줘요. 그래서 2년 정도 그 장학금을 받아서 했고, 그게 이제 사회민주당, 독일 사회민주당하고 연결되어 있는 재단인데요. 재단 운영비는 95% 국고에서 지원되는 그런 재단입니다. 근데 그 프리드리히 에버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그
독일 3인당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나치 등장 전야에 돌아가셨는데 유언을 남겼어요. 내 죽고 장례식에 부조금 들어오는 거는 모두 모아서 재단을 만들어라. 재단을 만들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민주주의자를 육성해야 된다. 시민 정치 교육을 통해서. 우리 바이마르 공화국이 왜 실패했냐? 독일 민주주의가 왜 실패했냐? 민주주의를 알고 이해하고 민주주의를 몸으로 체현할 수 있는 시민이 적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자가 있어야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돼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부조금을 모아서 재단을 만들었고요. 거기서 시민 정치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노무현 재단이 하는 것 같은 거. 그리고 나서 나치가 등장해서 그 재단을 폐쇄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독일이 재건될 때 그분이 쾰른 출신인데요. 독일에 그 큰 성당이 있는 쾰른 시에서 그 에버트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돈을 지원을 해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을 이제 부활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연방정부의 국고 지원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재단이 지금도 서울에 사무소도 있고 그렇거든요. 똑같은 거라고 봐요. 결국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1919년에 출범해서 나치로 이렇게 권력이 넘어가면서 실패한 이유가 민주주의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럼 결국 독일 사회의 민주주의가 왜 많이 늘었느냐? 그거는 결국 나치 체험, 나치 시대를 체험하면서 소수자를 탄압하면 안 된다. 그리고 총통제 이런 것처럼 한번 결정하면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전체주의는 왼쪽에서 온 것이든 오른쪽에서 온 것이든 절대 용납하면 안 된다. 이런 깨달음을 독일 국민들이 얻었기 때문에 전후에 독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금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는 게 나치 같지는 않지만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 10년 또 뭐 앞으로 5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10년으로 끝날 수도 있고 지난번에 5년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냐라는 희망을 좀 가졌었는데요.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저는 국민들의 깨달음이 클 것으로 생각해요. 지금 이 시기도 아주 쓸데없는 시기, 아무런 이익이 없는 고생,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점점 더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고 그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지를 가진 시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광장이 결국은 제 생각으로는 우리 회원들 개개인이 좀 더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서로서로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모임으로 쭉 갔으면 하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이제 다시 글쓰기로 돌아와서 열심히 책을 쓰는 이유도 결국은 정치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하지만 때로는 정치 안에서 무엇인가를 겪어본 사람들 중에 다시 밖으로 나가서 한 번도 정치 안에 안 들어본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아주 파괴적인 부정적인 논평, 그런 거잖아. 정치 욕하는 거 무조건.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정략으로 이해관계로만 해석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이 주식인사회 언론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과 어떤 열의를 가지고 임하고 또 그것을 깊이 이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에 관한 글만 쓰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정치 밖으로 나와서 하는 모든 말들과 쓰는 모든 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이라도 그런 생각과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오히려 정치 안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안에서 추수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정치 밖으로 나가서 밭갈이하고 씨 뿌리고
잡초 뽑고 그런 사람도 또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확고하기 때문에 손석희 씨가 이제 정기 복귀 언제 하냐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그거를 그 작가분이 저한테 미리 귀뜸을 해줬어요. 그 물어볼 거라는 거를. 제대로 귀뜸한 건 아니고 트위터에 보니까 정치 복귀 언제 하시냐고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작가분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손석희 앵커가 이걸 물어볼 모양이다. 제가 그렇게 감을 잡고 어떻게 대답하지? 라고 조금 고민했다가 다음 세상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상에 또 태어나면. 예. 그만큼 저는 제 역할은 이제 정치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밖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정치 안 돌아오나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제 판단에는 앞으로 제 생애에 남아있는 활동 시간 한 10년? 65세까지요. 한 10년? 정치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듣고 싶은데요. 사실 천만님이 말씀하셨듯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축소하는 역할이 정치적인 역할과 심사의 역할이 있다고 할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천만님과 함께 어떤 생활정신을 꿈꿨던 많은 사람들이 또 천만님과 함께 새로운 정치에 무언가 이루고자 또 움직였던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그 천만님이 씨뿌리를 축소하는 역할로 돌아가는 바람에 씨를 뿌리고 닦아는 역할로 돌아가는 바람에 천만님과 함께 그 축소하는 역할로서 엄중한 시기에 무언가를 하고자 했던 또 그런 동지들이 우리의 지금 이 노력들이 우리가 영향이 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이렇게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들도 그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예, 지금 이제 말씀은 제가 예전에 정치를 할 때 함께 이렇게 응원을 하고 함께 활동을 했을 때는 우리가 직접 결실을 거두는 그런 일을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뭐 잡초 뽑으러 다니고 밭 갈러 다니고 이런 거 비슷하게 돼버렸으니 과거에 그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저는 지금 이제 정의당 평당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정치를 할 때 어느 정당이든 시민들이 정당의 당원이 되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기 때문에 그건 필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의 평당원 자격은 계속 이제 유지할 생각이고요. 평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은 또 해나갈 계획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어떤 정당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당의 당적도 가지시고 뭐 새누리당만 아니면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뭐 열심히 하는데도 뭐가 화가 안 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도 계절이 맞아야 추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한여름 땡볕 비추고 있는데 빨리 결실 거두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거든요. 어느 날 보면 갑자기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곡식과 과일이 확 익어가는 순간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이 모여지지 않아요. 전국적으로는 사회의 변화는 정치와 정치 바깥, 정치 이외의 것 사이에 늘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고 사회가 먼저 나갈 때가 있고 또 정치가 먼저 나갈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정치가 좀 먼저 나가는 측면이 강했던 시기였고요. 지금은 정치가 좀 뒤떨어져 있는 시기라고 봐요. 진보 보수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환의 어떤 시점이 오리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게 어떤 계기로 언제쯤 올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확실히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4년 후에는 저는 정권이 교체된다고 봐요. 4년 후에는. 물론 안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4년 후에는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이었냐에 따라서 전 국민이 교체되었을 때 그때의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결정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하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결실을 못 거두는 경우에도 그것이 그렇게 결실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힘을 발휘합니다. 그게. 그래서 매번 우리가 결실을 거둘 수는 없겠지만 결실을 거두는 시간이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렇게 지금 자기의 익숙한 생활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봐요. 이제 지방선거가 내년 6월로 다가와서 지금 한 8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이 중에는 또 출마를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나가서 당선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그런 자기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나가시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균형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균형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느 한 곳에 걸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이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 나의 재능, 능력, 나의 의지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이런저런 도전들을 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떤 도전을 하더라도 그 도전에서 실패할 경우에 내 삶의 기본 토대가 파괴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도전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어떤 도전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그 실패에서도 교훈을 얻고 또 성공했을 때도 그 성과를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우리들의 내적인 터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모든 걸 다 몰아버리는 이런 것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어떤 생업을 갖고 있으면서 출마한다. 그럴 때 그 생업을 버리지 말고 출마해야 돼요. 그 점이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가 선 곳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해나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말고도 정치권에 지금 좋은 분들 많이 있잖아요. 물론 다 똑같지는 않지만 저는 국민들이 결정을 할 텐데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계속 모든 문제에 문재인 의원을 끌고 들어오는 이유는 문재인 의원이 가장 위협적인 존재여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정치사에서 보면 정적을 죽이려고 한 때가 있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 선생을 왜 죽였을까요? 조봉암 선생이 2대 대통령 선거에서 약 30% 정도의 득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턱밑까지 온 것은 아니지만 한 가슴팍까지는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법살, 그러니까 뭐 방공법 위반, 간첩죄 이런 걸 씌워가지고 사형을 한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김대중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분을 도쿄에서 납치해서 현해탄에 맞들이려고 그랬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건 71년도 대통령 선거 때 90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잖아요. 군대표 60만 표를 독식했는데도 90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고 온갖 관권을 동원한 선거였지만 그렇게 된 거는 실제 선거는 김대중 후보가 이긴 거예요. 그때. 다만 야권이 또는 국민들의 의식과 의지가 그런 권력 집단의 부정선거에 대항할 만큼 성숙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선거였지만 이기지 못한 거죠. 그 선거에. 그때 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헌법을 바꿔서 3선이 아니라 4선도 허용하는 헌법을 바꿔서 또 출마를 해도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했겠지만 그게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쪽으로는 유신을 선포해서 선거제도를 없애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죽이지는 못해요. 지금은 정치적으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NLL 소위 포기라는 이 허위폭로, 대화록 공개 이 모든 것들은 다 문재인식을 겨냥한 거예요. 지금 뭐 검찰에서 봉하마을 이지원 그거는 미러링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사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지원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복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서 복사하듯이 대화록을 복사한 게 아니고 이지원을 통째로 미러링 시스템 전체를 거울 모양,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반사시켜서 통째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거기에 대화록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는 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미러링해서 만든 원래의 이 청와대 이지원에도 그게 있어야 맞죠. 근데 지금 검찰이 중간 발표라고 해서 흘린 걸 보면 그 소위 초본이 삭제된 시점이 언제였는지, 그 다음에 이지원에 탑재된 게 언제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에 준 이지원에는 그게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까지도 다 뭘 겨냥한 거냐 하면 문재인이라는 유력한 지난번에 아주 턱밑까지 승부를 벌였던, 그렇게까지 박빙이절이라고는 2달 전까지만 해도 예측을 못했거든요. 2달 전만 해도. 근데 그렇게 따라붙여서 그렇게 했는데 이걸 죽여야 된다. 안철수 씨는 정당 기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건 쉬운 상대고, 제1야당이라는 정당 기반이 있고, 지난번에 몇 표 얻었죠? 문재인 후보도 1,400만 표 정도 얻었죠. 이게 어마어마한 표를 얻었던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꼭 쓰러뜨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 생기면 민주당이 책임져라, 문재인이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4대강에 대해서 왜 야당은 새누리당이 책임지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부자 감세도 전부 이명박 대통령 혼자 한 게 아니고 새누리당에서 해준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데, 야당은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고,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민주당이 책임지라 그러고 진노가 책임지라 그러고 문재인이 책임지라 그래요. 이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화력이 너무 약해서 이제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못 지켜주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그래서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뭔 얘기라 이 얘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사람은 각자 다 다르지만 또 매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나가시면 되고, 정의당은 요즘 천호선 대표가 그저께 행사에서 봤는데 여전히 노숙을 뭐 2달 동안 해도 여전히 잘생겼더라고요. 그 컴플렉스. 잘생긴 건 잘생겼다고 해야지.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요. 대화록은 뭐 저렇게 흠집 내려고 계속 그러는데, 우리 대통령님은 이미 엄청나게 많이 추도를 당하고 공격을 당해서 자체 전체가 흠집투성이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뭐 또 소총 몇 발 쏜다고 해서 어차피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는데 범퍼에 기스 하나 더 난다고 특별히 기스 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유 있게 보시고요. 이런 소라는 시간 가면 다 없어요. 이거는 14공동선언,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 이거는 남게 될 겁니다. 이거는 절대 안 없어져요. 누구든 한반도의 평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라면 그 길을 피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살아나게 될 거기 때문에 여유를 마셔도 된다. 정 화나면 남 안 듣는 데서 시대를 이렇게 욕하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죠. 부정개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논란에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라든가 의원이 전혀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있는데, 요즘에 저 쪽지집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 연단에서 부정개표에 관해서 아니 근데 저는 뭐 부정개표라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근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우리가 선거를 진 거거든요. 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래프나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기억하시죠? 이렇게 처음에 한 10% 차이 났다가 쭉 좁혀지다가 한 4% 차이에서 또 안 좁혀지고 끝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유권자 숫자가 1000만 단위를 넘어가는 이 광역 또는 전국 선거는 개표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표 초반에 득표율이 딱 정해지면 그게 끝까지 거의 안 변하게 돼 있어요. 대수의 법칙 때문에. 그것은 이제 1987년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시작해서 한 8시 반, 9시에 딱 득표율이 36, 28, 26, 15 이렇게 딱 4명이 딱 정해지니까 끝까지 그냥 갔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나 뭐 지방의원 선거나 이런 것들은 동네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동네에 확 엎어져 갖고 역전이 일어나는 데 반해서 그게 많이 그런 개표가 수백 군데의 그런 선거구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개표는 합쳐버리고 나면 그런 변수들이 서로 상쇄해 가지고 그게 안 변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인정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지난번 대선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대화록 유출, 누설, 이런 범죄 행위 그리고 국정원을 동원한 여론조작 이런 것들은 박근혜 후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였는지 아닌지는 다퉈봐야 되겠으나 어쨌든 관련된 누군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불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드러나 있죠. 이런 거는 이런 것대로 정치적인 평가 또 토론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요. 그렇게 하는 게 지금은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초연금법의 전문가시고 또 최근에는 또 공부했잖아요. 남북대화로 또 최고의 전문가를 한번 대한민국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회원이십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하면요 제일 잘하시는 분한테 MVP 상이 가는데요. 이 MVP 상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가 고파도 강연을 들어도 배고픈 줄 모르는 천맘님과의 4인 식사권입니다. 근데 천맘님이 감수성이 예민하셔서 우리 아플 때보다 더 아프셨나봐. 지금 몸이 편찮으셔서 끝까지 자리를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MVP 식사권을 우리 돌다리 대표님한테 건네면 돌다리 대표님이 나중에 MVP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